4월 7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중사 1권의 3장은 천하고 상스러운 신분의 사람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가 건설된 뒤 70년 뒤이자 미국 혁명의 지도부가 형성되기 100년 전인 1676년 식민지는 노예 및 하인들과 함께 변경 개척자들이 일으킨 반란에 직면했다. 이 반란이 너무나도 위협적이었던 나머지 총독은 불타는 수도 제임스타운을 버리고 도망쳤고 영국은 4만 명이 거주하는 이주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길 바라면서 1000명의 군인을 대서양 건너로 파견했다. 이것이 곧 베이컨의 반란이다. 봉기가 진압되어 지도자 너세니얼 베이컨이 죽고 동료들이 교수형에 당한 뒤 왕립심의회의 한 보고서에서는 베이컨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이는 34에서 35 정도이고 키는 보통에다 호리호리하며 검은 머리에 험악하고 생각에 잠긴 우울한 모습에다가 무신론적 경향에 해롭기 그지없는 논리적 언수를 널리 퍼뜨린 인물이라고들 했다. 베이컨은 평민과 가장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해 이제 그들의 모든 마음과 소망을 자신에게 이롭게 선동했다. 베이컨은 총독이 게으르고 사악하며 믿을 수 없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면서 법률과 조세가 부당하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이의 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폭동을 조장했고 떠들썩한 군중이 자신을 따르고 신봉하자 가세하는 사람들마다 커다란 종이 위에 둥글게 이름을 기재해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게 했다. 이 둥그런 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브랜디를 주어 정신을 미혹시켜 서로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겠다는 서약을 선서하도록 명한 뒤 반란이 무르익은 뉴켄트군으로 가서 그곳에 악영향을 미쳤다. 베이컨의 반란은 서부의 변경지대를 개척하려는 백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인디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됐다. 제임스타운 주변의 거대한 땅에 대한 특허가 주어질 당시 무시당했던 백인들은 서부로 땅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거기에서 인디언과 마주치게 됐다. 이 변경의 인들은 제임스타운의 식민지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정치가와 토지 귀족들이 자신들을 인디언의 영토인 서부로 몰아낸 뒤 인디언과의 싸움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분개했던 것일까. 이런 사실은 반귀족 또는 반인디언의 어느 한쪽으로만 쉽게 규정하기 어렵고 사실상 이 반란의 성격은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윌리엄 버클리 총독과 제임스타운 군중들, 그들은 동부에서 토지를 독점한 뒤 변경 지방의 백인은 완충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평화가 필요하게 되자 인디언에 대해 더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가. 정부가 반란을 필사적으로 진압한 데에는 이중적인 동기가 있었던 듯하다. 우선 인디언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당시 뉴 잉글랜드에서 마사소이트의 아들 메타콤이 인디언 부족을 통일하려는 위협을 보였고 필립왕의 전쟁을 통해 청교도 정착지에 놀랄만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동시에 힘의 우위를 보여주며 영국 본토에서 군대를 불러오고 대규모 교수용을 집행함으로써 버지니아의 가난한 백인들에게 반란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다. 베이컨의 반란이 있기 전에도 변경 지방에서는 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도구족 인디언 몇 명이 빚을 돌려받는 대신 돼지 몇 마리를 가져가자 백인들은 돼지를 되찾고 인디언 2명을 죽였다. 이에 도구족은 전투부대를 파견해 백인 목축익 1명을 죽였으며 다시 백인 민병대가 인디언 24명을 죽였다. 결국 수적으로 열세인 인디언들이 게릴라전으로 나오면서 일련의 습격사건이 이어졌다. 제임스타운의 하원은 인디언에게 전쟁을 선포했으며 협력하는 자는 제외하겠다고 제안했다. 전면전을 원하긴 했으나 전쟁 때문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자 붕괴하고 있던 변경지방 사람들은 이에 격분했던 듯하다. 1676년은 매우 어려운 해였다. 영국의 식민지 기록을 이용해 베이컨의 반란을 속속들이 규명한 월컴 워시번은 이렇게 쓰고 있다.
매우 심각하게 가난하고 궁핍했다. 동시에 모든 자료들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궁핍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식량으로 사용할 옥수수밭과 수출용 담배밭이 황폐화될 정도의 메마른 여름이었다. 70대 총독 버클리는 직무에 지친 자신의 상황을 진절이 난다고 적어뒀다. 적어도 7명 중 6명이 가난하고 빚에 쪼들려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무장태세를 갖추고 있는 무리들을 통치해야 한다니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버클리가 말하는 7명 중 6명이란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상류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암시해준다. 사실상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성장한 그런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다. 베이컨 자신도 이 계급 출신으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거리를 들어주는 것보단 인디언을 죽이는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베이컨은 버지니아의 기성체제에 반대하는 대중적 분노의 상징이 됐고 1676년 봄에는 하원 의원에 선출됐다. 베이컨이 공적 통제 외부에 있는 인디언과 싸우기 위한 특파 부대의 조직을 고집하자 버클리는 그를 반역자로 선포해 체포했고 이에 대해 2,000명의 버지니아인들이 베이컨을 지지하며 제임스타운으로 행진했다. 버클리는 사과를 받고 베이컨을 석방시켰지만 베이컨은 달아나 민병대를 모집해 인디언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1676년 7월 베이컨의 민중의 선언에는 부유한 자들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인디언에 대한 변경 개척자들의 증오가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언문은 버클리 행정부가 부당한 세금을 취하고 자기가 총애하는 인물을 고위직에 임명하고 비버보피 교육을 독점하며 서부 지방 농민들을 인디언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뒤이어 베이컨은 우호적이던 파문키족 인디언을 공격해 8명을 죽이고 나머지를 포로로 잡았으며 재산을 약탈했다. 베이컨의 반란군과 버클리의 정규군에 소속된 모든 사병들은 지도자들만큼 열정적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워시번에 따르면 양쪽 모두에서 많은 탈영병이 있었다고 한다. 베이컨은 29살의 가을에 당대의 한 인물의 말을 빌자면 몸속에서 자란 많은 기생충 때문에 병에 걸려 죽었다. 분명 베이컨의 동조자가 아니었던 한 목사는 묘비병에 이렇게 적었다. 베이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그놈의 기생충, 그놈의 이질은 사형 집행자의 몸에 있어야 하는데. 반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30문의 대포로 무장한 배가 요크강을 순항하면서 질서 유지의 토대를 이루게 됐으며 선장인 토머스 글랜섬은 마지막 남은 반란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무력과 속임수를 썼다. 반란군의 주요 요새를 급습한 글랜섬은 그곳에서 자유민, 하인, 노예가 뒤섞인 400여 명의 무장한 영국인과 흑인을 발견했다. 글랜섬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노예와 하인에게는 자유를 주겠다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무기를 버리지 않겠다거나 고집을 부리는 흑인 8명과 영국인 2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기를 넘겨주고 해산했다. 글랜섬은 반란자들을 강 아래 요새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들이 배에 오르자 대포를 돌려 그들을 겨냥하고는 무장해제시키고 결국 노예와 하인들을 각자의 주인에게 넘겨줬다. 나머지 요새들도 하나씩 정복했다. 23명의 반란 지도자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버지니아에서는 억압의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변경의 백인 개척민들은 인디언을 약탈했고 이 백인은 다시 제임스타운의 엘리트들에게 세금을 뜯기거나 통제되었다. 또한 식민지 전체는 영국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영국은 식민지의 담배를 독단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사들여 국왕을 위해 매년 10만 파운드를 벌어들였다. 버클리 자신도 영국 상인들에게 식민지 무역의 독점권을 주는 항해 조례에 항의하기 위해 몇 년 전에 영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 담배를 사들이는 유일한 구매자로서 마음 내키는 대로 값을 치르고 또 마음 내키는 대로 값을 매겨 팔아치웁니다. 40명에 불과한 상인이 진실로 노예를 소유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싼 값에 우리 4만 명을 하인으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4만 명의 민중이 가난에 빠져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총독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에 대한 반란은 버지니아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총독의 참의회의 한 의원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거의 일반적이라고 보고하면서 이를 식민지 전체를 국왕의 손에서 가로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헛된 욕망을 가진 몇몇 지독한 재상가들의 추잡한 성벽 탓으로 돌렸다. 리처드 리 의원은 베이컨의 반란이 인디언 정책 때문에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따르면 베이컨을 지지하는 대다수 민중의 열정은 평등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 평등이란 부의 균등화를 의미했다. 평등은 미국 혁명이 일어나기 전 150년 동안 모든 영국 식민지에서 벌어졌던 부자들에 대한 가난한 백인의 수많은 행동의 이면에 자리 잡게 될 것이었다. 베이컨의 반란에 가담했던 하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골머리를 앓던 유럽 각국 도시에서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건너온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대규모 백인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영국에서는 1500년대와 1600년대에 상업 및 자본주의의 발전과 양모 생산을 위한 인클로저 운동으로 도시가 유랑 빈민으로 넘쳐나고 있었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아래로 줄곧 유랑 빈민을 처벌하고 빈민원에 가두거나 추방하는 법률이 통과되고 있었다. 불황자 및 유랑자에 대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정의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됐다. 자신을 학자라고 칭하면서 구걸하러 다니는 모든 사람, 바다에서 배나 상품을 잃어버린 척하면서 나라를 떠돌며 구걸하는 모든 선원, 구걸하거나 교묘한 술책 또는 불법적 오락을 행하면서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모든 게으른 사람, 외지를 방랑하는 비속한 막가끔 배우와 음유시인, 사지가 멀쩡한데도 빈둥거리면서 세금이 부과되거나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합당한 임금을 받고 일하기를 거부하며 방랑을 일삼는 모든 사람과 비속한 노동자. 구걸하다 발각되는 사람은 윗도리를 벗기고 피가 나도록 매질한 다음 도시에서 내쫓아 빈민원으로 보내거나 나라 밖으로 추방할 수 있었다. 1600년대와 1700년대에는 강제 추방, 꼬임과 약속, 거짓말, 납치, 고향 땅의 생활 조건을 탈피해야만 하는 시급한 필요성 등으로 인해 아메리카로 가기를 원했던 가난한 민중들은 상인, 무역상, 성장, 그리고 결국에는 아메리카 현지의 주인들에게 이윤을 벌어다주는 상품이 됐다. 에머트 스미스는 계약 하인 제도에 관한 연구소 예속된 이주자들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아메리카 식민지로의 이주를 낳은 복잡한 유형의 요인들 가운데 하인의 이동을 유발한 가장 강력하게 두어지는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하인들을 배로 실어 나름으로써 생기는 금전적인 이윤이었다. 이주민은 자신들의 항해에 드는 비용을 5에서 7년 동안 주인을 위해 일해서 치르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의 노예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 도망치지 못하도록 투옥되곤 했다. 1619년 아메리카에서 최초의 대표의회로 탄생한 버지니아 하원은 하인과 주인 간에 이루어진 계약을 기록해두고 집행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힘에 있어서 불평등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른 계약에서처럼 두 당사자는 서면상으로는 평등해 보일지라도 계약을 실제로 집행하는 일은 하인보다는 주인에게 훨씬 더 쉬웠다. 아메리카로의 항해는 8주나 10주, 12주 동안 계속됐으며 하인들은 노예성과 다름없는 이윤을 광적으로 추구하는 배에 차곡차곡 실렸다. 날씨가 악화되어 항해가 길어지면 식량이 떨어졌다. 1741년에 벨파스트를 출발한 슬루프형 범선 시플라워호는 16주 동안이나 항해를 했는데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106명 중 46명이 굶어 죽었고 그중 6명은 생존자들이 먹어치운 상태였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은 아이들 32명이 바다에 내버려지기도 했다. 음악가 고틀리프 미테베르거는 1750년경 독일에서 아메리카까지 여행하면서 그 항해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배는 가엾은 궁핍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 악취, 연기, 공포, 구토, 여러 가지 해상병, 열병, 이질, 도통, 일사병, 변비, 부스럼, 괴열병, 암, 구강염, 그리고 여러 가지 비슷한 질병들로 이 모든 것은 매우 더럽고 불결한 물 때문임은 물론이고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기가 오래된 데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또 음식의 부족, 굶주림, 갈증, 추위, 열기, 습기, 두려움, 정신적 고통,
고민, 한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덧붙여진다. 우리가 타고 있던 배가 몹시 세찬 흑풍우를 만난 어느 날, 출산인이 다 됐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한 부인이 창을 통해 바다로 던져지고 말았다. 계약 할인들이 노예처럼 사고팔렸다. 1771년 3월 28일자 버지니아 가제트의 공고를 보면 리즈타운에 약 100명의 건장한 남자, 여자, 어린아이로 구성된 하인들을 실은 저스티셔호가 막 도착했음. 판매는 4월 2일 화요일에 시작될 예정. 아메리카에서 더 나은 생활 조건을 누렸다는 장밋빛 설명에 대해 우리는 한 이민자가 아메리카에서 보낸 편지와 같은 수많은 다른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유럽에서 잘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대로 남아있는 편이 낫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비참하고 궁핍하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건의 경우에는 유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심각하다. 구타와 매질이 흔한 일이었다. 여성 하인들은 강간을 당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말할 만한 가치도 없는 잘못을 놓고 피가 날 때까지 지팡이로 하인의 머리를 때리는 감독들을 본 적도 있다. 메릴랜드 법원 기록을 보면 많은 하인들이 자살했음을 알 수 있다. 1671년 버지니아의 총독 버클리는 그전 몇 해 동안 이주해온 하인들이 5명에 4명꼴로 병들어 죽었다고 보고했다. 하인들 대부분은 영국 도시의 길거리에서 수백 명씩 모아져 일을 시키기 위해 버지니아로 보내진 가난한 아이들이었다. 주인은 하인들의 성생활을 완전히 통제하려 했다. 여자 하인이 결혼이나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주인의 경제적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일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1736년 벤저민 프랭클린은 비천만 리처드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글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충고했다. 그때의 하녀가 충실하고 강하며 검소하도록 하시오. 하인은 허락 없이는 결혼하지도 못했고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매를 맞기도 했다. 17세기 펜실베이니아 법률에 따르면 주인의 동의 없이 하인이 결혼을 하면 간통이나 간음으로 기소될 것이며 그 아이들은 사생아로 간주될 것이다. 초기 법원 기록에 관한 포괄적 연구서인 리처드 모리스의 초기 아메리카에 있어서 정부와 노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인에 대한 과도한 행위를 금지하는 식민지 법률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집행되진 않았다. 하인은 배심원이 될 수 없었지만 주인은 될 수 있었다. 또 재산이 없는 하인은 투표도 할 수 없었다. 1666년 뉴 잉글랜드의 한 법원은 어느 하인이 여주인에게 발가락이 잘린 뒤 죽어버린 사건으로 주인 부부를 기소했다. 배심원들은 무죄를 판결했다. 1660년대 버지니아에서는 여자 하인 2명을 강간한 주인이 고발당했다. 이 주인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까지 구타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또 다른 하인을 구타하고 사슬로 묶어 죽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다. 주인은 법원에서 호되게 혼쭐이 났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특히 강간죄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간혹 하인들은 반란을 조직했으나 본토에서는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서 일어났던 하인들의 대규모 공모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에머트 스미스는 작은 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1661년 버지니아의 요크군에서 아이작 프렌드라는 하인이 다른 하인에게 먹을 것에 대한 심한 불만을 터뜨린 뒤 이렇게 제안했다. 약 40명이 모여 함께 총을 들면 제일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누가 자유를 찾아 예속에서 해방될 것인가 라고 소리 외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모일 것이고 온 마을을 돌면서 반대하는 자들을 죽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유를 얻거나 아니면 자유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으나 2년 뒤 글루스터군에서 하인들이 다시 총봉기를 계획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음모를 누설해 4명이 처형당했다. 의고자는 자유와 담배 2,000여 킬로그램을 받았다. 하인들의 반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위협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주인들은 이를 두려워했다. 자신들의 상태가 참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았으나 점점 조직화되는 사회에서 반란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하인들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반항하기 시작했다. 뉴 잉글랜드의 한 군 법원의 기록을 보면 하인이 쇠스랑으로 주인을 때린 사건이 있다.
어느 견스파인은 자기 주인을 난폭하게 붙들어 2번이나 매닫고자 피를 흘리게 했으며 목을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얼굴에 의자를 던졌다고 고발당했다. 어떤 여자 하인은 성질이 나쁘고 아나무인이고 무뚝뚝하고 부주의하고 해를 끼치며 복종하지 않는다고 법정에 불려나왔다. 베이컨의 반란에 하인들이 가세한 뒤 버지니아 의회는 반란을 기도하는 하인을 처벌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령의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최근에 무서운 반란에서 시대의 방만함과 자유를 이용한 많은 해악이 하인들에게 드러나고 있으며 노역에서 이탈하고 반란에 가담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완전히 게을리함으로써 주인들에게 큰 손실과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영국군 2개 중대와 버지니아에 남게 됐으며 영국의 통상 및 농장 규제국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군대의 주둔을 옹호했다. 버지니아는 지금 가난하고 어느 때보다도 인구가 많아졌다. 비참한 궁핍과 의복의 부족 때문에 하인들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인들은 창고와 배를 약탈할지도 모른다. 반란보다는 도망이 쉬웠다. 리처드 모리스는 1700년대에 식민지 신분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남부 식민지에서는 백인 하인들이 대규모로 탈주한 예가 수없이 많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리스의 말에 따르면 17세기 버지니아의 분위기는 하인들이 한데 뭉쳐 도망치려 한다는 음모와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메릴랜드 법원 기록에서는 1650년대에 10여 명의 하인이 배를 훔쳐타고 발각되면 무기로 저항하려 했던 음모를 볼 수 있다. 결국 잡힌 하인들은 태형을 받았다. 하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제는 엄청났다. 이방인들은 자유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통행증이나 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했다. 식민지들은 협정을 통해 탈주 하인의 송환을 규정했다. 이런 협정이 어느 주에서 사역이나 노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 인도되어야 한다라는 미국 헌법 조항의 토대가 됐다. 하인들은 때로 파업을 벌였다. 메릴랜드의 한 주인은 자신의 하인들이 건방지고도 단호하게 평상시에 작업을 거부했다고 지방법원에 고발했다. 하인들은 콩과 빵밖에 먹지 못해 너무 힘이 없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법원은 30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식민지 기간에 북아메리카 해안으로 온 이주민의 절반 이상이 하인이었다. 17세기에는 대부분 영국인이었고 18세기에는 아일랜드인과 독일인이었다. 하인들이 자유를 찾아 달아나거나 계약 기간을 끝마치게 됨에 따라 점차 노예가 그들을 대신하게 됐지만 1755년까지도 여전히 백인 하인이 메릴랜드 인구의 10%를 차지했다. 하인들은 자유를 찾은 뒤에 어떻게 됐을까? 하인들이 번창하게 되어 지주도 되고 유명인사가 되기도 했다는 흐뭇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나 에버트 스미스는 세심한 연구를 통해 식민지 사회는 민주적이지 않았으며 확실히 평등하지도 못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식민지 사회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진 남자들이 지배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계약 하인 출신은 극히 드물었으며 사실상 이 계급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하인을 더럽고 게으르며 거칠고 무지하고 추잡하며 을의 범죄자인 남녀 그리고 물건을 훔치고 떠돌아다니며 사생아를 낳고 메스꺼운 질병으로 사회를 타락시키는 남녀라고 부는 에버트 스미스의 경멸적인 태도를 따라가다 보면 10명 중 1명 정도는 건전하고 옹골진 사람으로서 다행히도 길들임에도 살아남아 계약기간을 끝내고 땅을 차지해 남부럽지 않게 번창하게 됐음을 보게 된다. 아마 10명 중 또 다른 1명은 장인이나 감독이 됐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뱅충 맞고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으며 망가져버린 나머지 80%는 계약 기간 중에 죽거나 계약 기간을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가거나 가난한 백인이 됐다. 최초의 하인 집단은 지주가 되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세기 후반기에는 하인의 절반 이상이 자유를 얻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땅을 갖지 못했다. 17세기 메릴랜드의 하인들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스미스의 결론을 뒷받침해준다. 하인들은 계약 기간 동안에도 또 그 후에도 대규모 경작자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작인이 됐다.
식민지 시대를 통해 계급 구분이 뚜렷해졌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부자와 빈자 간의 구별이 더욱 분명해졌다. 1700년경 버지니아에는 5만 파운드에 상당하는 부를 소유한 50개의 부유한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흑인 노예와 백인 하인의 노동에 의존해 살면서 농장을 소유하고 총독의 참의회에 참석하고 지방 행정관으로 일했다. 메릴랜드의 이주민들은 식민지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권을 영국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한 자산가의 통치를 받았다. 1650년부터 1689년 사이에 이 자산가에 대한 봉기가 5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4월 7일 필리버스터 라이브에서 함께 본 내용입니다. 미국 민중사 1권의 98페이지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은 하인들, 베이컨의 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인들, 백인 하인들이 어떻게 봉기했고 또 나중에 되어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 내일부터는 99페이지를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더 뚜렷해지는 빈자와 가진 자의 차이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2020년의 지금에도 수많은 수많은 나라들에서 계급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평등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대 99,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 사회의 그 뿌리,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최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의 그 뿌리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4월 8일 필리버스터 라이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7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